네, 조금 전까지는 저희가 뭐 여당 내 내홍 얘기 많이 다뤄봤는데 지금 뭐 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의 이 당권 경쟁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된 글이 이런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떠나가자마자 가짜 뉴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 이낙연 탓이라는 저는 이 뭐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 이낙연설에서부터 모든 논란들이 지금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자홍 차장님, 네, 윤영찬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책임론을 분명히 해야만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론 공방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아주 오래전에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 때 잉태됐다. 패배가 잉태됐다. 네. 근데 이런 식의 이 가짜 뉴스가 유포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저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싸움은 누구나 알다시피 대통령 후보로서 패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지휘한 이재명 후보 책임론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까 지금 친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책임론을 좀 유포시키면서 네. 약간 책임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당권, 특히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저런 갈등이 좀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 철험회 소속인 이수진 의원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대화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수진 의원이 지난 5일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래요. 모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이 울면서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런 분들과 같은 당으로 정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요 수박이라는 이런 민주당 내 은어를 두고 지금 범친문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과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이 밤사이 SNS로 계속 설전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뭐 서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당권이죠. 그러니까 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당대 당의 경쟁은 끝났고요. 이제는 각 당이 사실 당내 권력 투쟁으로 진입된 상황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갈등도 다 사실은 권력 투쟁,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고. 권력이 뭔지 참. 그렇죠.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뭐 목이니 수박이니 얘기하지만 네. 8월 전대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왜냐하면 이게 2년짜리 대표거든요. 그런데 2년짜리 대표가 이 공천권을 24년에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 뭐 이런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되는 어떤 단어들이 마구 나오는데 당내에서의 어떤 이 갈등이 어떻게 보면 더 감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막지 못하면 네. 사실상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목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등등을 네. 했지만 이런 거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군 나가지 마라, 누군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지자들한테는 그거 굉장히 불편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두가 다 나와서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이거를 큰 축제장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다시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는 이런 장면으로 활용을 돼야지 이게 계속해서 싸움판 이러면 지금 선거 2번 다 졌는데 또 계속해서 지지자들 신뢰를 잃어가는 그리고 중도층이나 부동층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더 확산되게 하는 그런 효과로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떻게 이 두 달을 관리할 것이냐 그분에게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박 모기 논쟁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려야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림으로는 좀 흘렸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원욱 의원이 이제 반명계, 비명계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수박 사진과 함께 수박 정말 맛있네요. 여름엔 역시 수박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이런 글을 이제 올린 겁니다. 수박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여권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은어 중에 하나죠. 네, 수박이 겉으로 보면 초록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이 이제 파란색에서부터 이제 초록색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처럼 보이는데 속을 까보면 이제 빨갛다. 빨간 건 이제 새누리당 상징색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인 것으로 위장이 돼 있으면서 속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용어로 지금 수박이라는 용어가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의원 같은 경우는 기꺼이 나는 시원한 대표 수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친명계 의원들을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표적인 친명계 김남국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이 모기 한 마리 얘기를 또 했습니다. 모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또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 날아다닌다. 집 어딘가에 구멍이 뚫렸나 보다. 이게 잡아야 잘 수 있겠죠. 이 다분히 이원욱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서로 모기와 수박 논쟁이 지금 정치권에, 야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을 어떻게 모기에 비유를 합니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수박 논쟁은 참 시대가, 세상이 바뀌니까 색깔도 변한다라는 약간 노래 가사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수박은 원래 해방 공간에서 사실은 공산주의자인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네. 이제 몇십 년 지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빨개서 수박이라 이렇게 하니까 참 세상이 참 변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세 가지 과제를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구나.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 미래를 기억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마 전당대회에 나오겠죠.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 쭉 이어오는 민주당의 정통을 지키는데 과연 마땅한 대표 얼굴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철험회, 최광욱, 황운하, 이수진, 김의겸 이런 분들, 강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강성 지지자들과 교응하는 분들, 검수완박, 조국 수호 이런 거 앞장섰었죠. 그렇지만 실력을 한번 따져보니까 청문회에서 이모, 3M 하면서 처참하게 망가졌죠. 이런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게 과연 민주당의 미래가 있느냐. 세 번째, 김어준처럼 음모론을 얘기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정치 공격을 해보려는 사람을 당의 나팔수로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에 유리한가. 이 세 가지 과제를 네.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박하고 모기를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민주당의 내홍이 쉽게 정리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 수박을 즐기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모기가 창궐하는 계절 아닙니까? 그 수박과 모기가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이 선호되고 이 시달리는 계절에 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치열한 아하. 어떤 내부 이 권력 투쟁이 재현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생활과 연계된 이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박이란 단어 못 쓰게 하겠다, 수박 금지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당의 대표라신 분한테도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몸의 아닙니까? 이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이런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같이 들었지만 사실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러한 계파 갈등, 민주당 상황 수습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세월이 쌓여 있는 것이니까 지금 하루 아침에 해결되고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제 했던 얘기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적어도 당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건전한 토론은 다 보장하되 서로 간의 공격적인 언어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이거든요. 저 부분은 참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계파 간의 갈등이 있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갈등들은 모두 다 민주당의 어떤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건강하고 좀 바람직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이나 뭐 공격적인 언사, 네. 모욕적 언사가 돼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일단 가장 쉬운 것, 서로에게 공격적 언어를 하지 않고 모욕적 언어를 쓰지 않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한다면 네. 또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이 뭐 유치원 도덕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정치권 인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당권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당권 경쟁에 이재명 의원이 나서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이 출마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이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여기는 다 뭐 비명이든 뭐 친명이든 다 찬성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조급하게 현금화 하게 되면 저는 뭐 이른바 이재명 단타매매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모두에게 불행하다. 조급하게 현금화 시켜서 그냥 오늘 다 털어먹고 끝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자, 단타 매매해선 안 된다.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은 뭐 친명계든 반명계든 다 동일하게 공감하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나오면 저 의견처럼 주장처럼 단타 매매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 의원의 말은 사실은 이재명 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실 뭔가 기회를 제약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모든 구성원들 전체에게.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구성원의 굉장히 주요한 인사 중에 하나인 이재명 후보는 나오지 마라. 넌 중요한 자산이니까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사실 이재명 의원이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지 네. 이런 전대 과정 속에서 누군 나오지 마라. 왜 중요하니까라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특히나 이게 지금 구심점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있고 당의 어떤 결속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이 뭔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사실은 구심점이 없고 중구난방이에요. 야당 지지자들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특정해서 특정 인물을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네.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게임의 룰에 또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결국엔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당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 하는 거예요. 관리형.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쉽게 하고 이런 네. 상황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많이 활용하는데 야당은 우리가 아까 이준석 대표 처음에 1주년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 젊은 대표에게 모든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난국을 돌파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해내라는 얘기인데 지금 야당이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라는 아니한 어떻게 보면 힘이 이제 퍼져가는 그런 어떤 체제를 선호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혹시 전대 과정 이후에 공천의 과정 속에서 뭔가 공천 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좀 지도 체제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야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상당히 네. 실망감을 주느냐를 가늠짓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취재를 할 때 그때가 이제 새누리당 때였는데 그때도 뭐 개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했을 때 친박계 비박계였는데 이런 뭐 수박 무기 논쟁까지 하면서 싸우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너무 갈등의 골이 깊다 보니까 뭐 분당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정계 개편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분당은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선거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당이 갈라지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그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뛰쳐나와서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뭐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당 지도 체제를 놓고 이제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그 싸워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이재명이 되느냐 누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자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네. 어떤 가치를 갖고 누구를 지금 옹호하는 정당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시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이런 분들의 이제 정당이 된 걸로 저는 보는데 민노총이 과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귀족노조 대변하는 조직 아닌가요? 전교조는 어떻습니까? 민변은 어떻고 참여연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우리 국민과 함께 할 것인지 그럼 국민 어느 쪽을 보고 갈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노선의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재명이 되든 다른 분이 되든 당의 그 대표가 뽑히고 또 지도 체제도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큰 싸움, 조금은 그 거창하게 말하면 좀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될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안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의견, 견해를 좀 밝혀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민주당의 복당을 예고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엑스파일을 거론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습니다. 먼저 그 관련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국힘당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정보위 간사.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러더니 하지 말라고. 네, 지금 이러한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 하태경 의원이 콕 집어서 거론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하 의원이 박지원 전 원장이 뭔가 대비비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MB 정부 때 정치인 사찰했다. 그걸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 한두 사람 아니다. 어디 출입하는지도 다 적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원장님 빨리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정원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러한 발언, 엑스파일에 대한 발언 같은 것들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고 이제 SNS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변호사님. 근데 사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 구단, 이제 정치계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국정원장으로서 업무할 때 좀 아쉬운 점이 뭐였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에서 갑자기 엑스파일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가서 보니까 엑스파일이 다 있더라. 근데 그걸 본인이 특별법으로 뭔가 폐지하려고 했는데 폐기를 못한 게 아쉬웠다. 이런 네. 취지였는데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다 빠지고 이제 엑스파일 얘기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도 되는 정치 구단이시라면 저런 얘기가 엑스파일이 화제가 돼서 당연히 화제가 될 거다,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말씀을 꺼내시는 것 자체가 이제 다시 또 정치 행보를 좀 시동을 걸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정치 발언에 좀 힘을 실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는 조금 가벼운 처신이 아니었나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강경파 일부에서는 진짜 고발해야 된다, 좀 잘못됐다, 이게 뭐 정치 개입 어떻게 보면 누설한 거 아니냐, 정보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네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엑스파일의 존재 여부 자체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뭔가 이 부분들 누설한 것 자체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세세하게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지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의 개파 갈등하고요. 이른바 국정원의 엑스파일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